오마이갓, 빙하 위에 학교를 짓는다고요?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소. 영하 40도. 누군가는 이곳에 교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국제기구도 전문가들 쫓아 고개를 저었던 그 계획.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가능하다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교실은 진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북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도전, 한국은 사람을 위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배울 권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강연장 앞 단상에 서 있었고 200명이 넘는 국제기후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극지방기후 적응형 건축물 설계. 나름대로 수십 차례 반복하며 준비한 자료였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인해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극지방 건축공학자이며 UN 북극권 개발기술자문단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혹한지, 특히 북극권 인근 원주민 마을을 다니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날도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북부 등 극한 환경 속 기술적 대안을 소개하며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소녀의 손편지가 저의 자리 앞으로 조심스럽게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누가 실수로 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맨 위에 적힌 아이의 또박또박한 영어 문장을 읽는 순간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My name is Ella. I live in 누키탄, 알래스카. We don't have a school. We don't have a teacher. We don't even have a desk. We just won a class before the ice melts.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엘라입니다. 알래스카 누키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도 선생님도 책상도 없어요. 단지 바다가 녹기 전에 교실 하나 있었으면 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전 세계 어른들에게 보내는 절절한 구조 요청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북극권 개발 기술 그리고 교육 인프라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누키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래스카 최북단, 인구 200명 남짓의 에스키모 마을입니다. 매년 8개월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나머지 기간엔 눈이 녹아 진흙과 습지로 변하는 곳이죠. 미국 연방정부도 이곳에는 단 한 번도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즉, 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논리였죠. 교사도 파견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은 위성 신호도 잡히지 않아 불가능했습니다. UN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누키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라를 만났습니다. 엘라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앉아 영어 동화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죠. 정수 박사님, 이건 선생님이 없어서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 반드시 교실을 세우겠다.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한국이 해보이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가 소속된 한국 연구기관에 이 프로젝트를 보고했지만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빙하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건 일반적인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기후교육 심리환경 모든 분야가 복합된 초대형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면 이 아이들의 내일은 영원히 얼어붙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제 꿈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위해 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거긴 분명 대단한 나라지만 이번엔 무리입니다. 빙하 위에 교실을 짓는다고요? 그건 꿈이 아니라 망상이죠. 이 말들은 제가 프로젝트 제안을 처음 들고 세계 각국의 극지기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을 때 들었던 반응입니다. 그중 몇몇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 도전은 망상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한 필요였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한 교실이더라도 그 가치는 무한하니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제 제안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도적 기술 개발을 중시하는 KOICA와 국토교통부 산하 극한기후 대응 기술개발단이 초기 검토에 들어갔고 3개월간의 공동기획 끝에 북극권 이동형 학교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름하여 프라젝트 폴라리스, 북극성을 따라 희망을 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기후건축 전문가, 열에너지 시스템 엔지니어, 심리치료 기반 교육 디자이너, 그리고 구조공학자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참가한 분도 계셨죠. 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부에서였습니다. 박사님, 현실적으로 빙하 위에서 구조물을 떠받칠 파일 기초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얼음은 움직이고 녹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 지역에서는 낮이 너무 짧아 에너지가 부족해요. 공중 부양? 그건 아직 실험실 단계 기술 아닙니까? 하나하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온 역사를 가졌다는 걸요. 첫 번째 돌파구는 모듈형 열보존 패널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국내 몇몇 친환경 건축 스타트업들이 개발해온 기술로 열을 흡수해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소재였죠. 여기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과 ESS 배터리를 결합해 극지에서도 자가 발전이 가능한 교실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기초로는 얼음 위에 지을 수 없기에 한국형 이동형 플로팅 베이스를 개조하여 극지 전용 부력 기반 플랫폼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잠수함 같은 기술로 눈과 얼음 위에 건물이 뜨는 구조였죠.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자 우리는 마침내 설계 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이스클래스 1.0. 세계 최초의 이동형 공중 부양형 북극교실 모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UN 교육국에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했을 때 고위관료 디아즈 국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수 박사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마치 한강에 우주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처럼 들려요. 전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건 이제 한국만의 도전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한 명의 목소리를 위해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북극행 선박의 첫 번째 아이스클래스 1.0 모듈을 실었고 한겨울의 알래스카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얼음이 깨졌습니다. 기초 구조물이 침몰했습니다. 전원 장비도 손상됐습니다. 그날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누키탄으로 가는 마지막 수송선을 준비하며 인천항에 있었죠.
그런데 전해진 한 통의 무전. 북극권으로 먼저 떠난 설치팀에게서 급하게 전달된 소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의 마음이 진심으로 꺾일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스클래스 1.0. 설계도상으론 완벽했지만 실제 북극 해빙 위에 세운 첫 번째 모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밀려오는 자연의 변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설계 당시 기준보다 훨씬 빨리 얼음판이 녹기 시작했고 기초 파일 일부가 휘어지며 구조물 전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양광 패널 전선이 단락되어 난방 시스템도 멈춰버렸죠. 결국 첫 번째 교실은 완성 직전에 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팀은 무사히 철수했지만 현지 주민과 아이들은 깊이 낙담했고 미국 언론은 이 소식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교실 빙하 위에서 침몰하다. 무모한 도전의 끝. 얼마 후 유엔 교육국 디아즈 국장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 박사, 여러분의 의지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세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들을 위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아즈 국장님, 준비가 안 된 건 세계가 아니라 그걸 포기한 어른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두 발로 알래스카 누키탄의 얼음 위에 직접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조차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죠. 한국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구조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얼음 위가 아니라 눈 위에서 떠있는 구조로 기존의 부유기초를 보강하고 마이크로 진동을 감지하는 안정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한국에서 개발한 초경량 고내한 건축자재를 북극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일간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교대로 눈 속에 파묻히며 뼈를 깎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깨도 얼어붙었고 구조팀은 손가락 감각을 잃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아침 우리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어느 날 아침, 눈보라가 걷히고 드넓은 흰 평원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태극 문양이 새겨진 아이스클래스 1.1 교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하얀 지평선 위에서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교실. 그 안에서 스스로 온풍을 공급하고 햇빛을 저장하며 하루 8시간의 수업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북극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디아즈 국장이 누키탄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말없이 저와 함께 교실 입구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문 앞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앉아 영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엘라의 어머니였고 교재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디아즈 국장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디아즈 국장이 조용히 눈을 닦으며 교실 안을 바라보던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한 아이가 우리 쪽을 발견했습니다. 엘라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일어나 우리를 향해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뿐인데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진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 교실, 이제는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위해 왔다는 믿음.
그것이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첫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정식 교사 파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교과 과정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부가 공동 개발한 기본형 커리큘럼이었고 엘라의 어머니가 자원교사로 첫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수업 주제는 지구의 날씨와 기후 변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모습은 제가 서울에서 보던 초등학교 교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했고 더 간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게 다가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교실과 그 옆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인물 옷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얼음 위에 교실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가능성이라는 구조물을 올렸고 그 위에 희망이라는 지붕을 얹은 것이었습니다. 디아즈 국장은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이 교실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새로운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 발언 이후 누키탄 프로젝트는 유엔의 북극권 지속가능 교육 인프라 모델로 공식 채택되었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극지 공공기술 개발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훈련받은 자원교사와 함께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정규 교육 이수가 가능해지면서 누키탄 마을은 단순한 북극의 외딴 마을이 아닌 기술이 사람을 품은 공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엘라와 함께 눈 쌓인 언덕에 앉아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친구들도 언젠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너희는 이미 교실을 바꾼 아이들이니까요. 이제 세상을 바꿔줄 차례예요. 선생님, 이 교실은 진짜 한국에서 온 거죠? 그래, 엘라. 한국이 너희를 위해 만든 교실이야. 이 짧은 대화는 누키탄에서의 마지막 날 엘라가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질문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이스클래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이나 기술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력, 협업 능력,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이 세계 앞에서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모든 역사가 모여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누키탄 마을은 이제 단순한 북극의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운 교실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이 방문하고 새로운 극지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생존과 배움의 중심지가 되었죠. 아이스클래스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알래스카 북부, 캐나다 인근 원주민 마을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의 기술 마이너스 인도주의 모델을 제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아즈 국장은 유엔 교육국 연례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기술은 데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의 극한기후 인도주의 기술개발단이 창설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기술자들이 저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저도 아이스클래스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다가 녹기 전에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교실을 세워야 한다면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했습니다. 단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누키탄을 떠나는 날, 엘라는 다시 한번 제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선생님이 오셨으니까요. 카메라는 눈 내리는 북극의 하늘을 비추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막이 올라옵니다. 기술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기술의 나라. 좋아요와 구독은 따뜻한 교실 하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세상에 따뜻한 기적을 전합니다.